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가봅시다. 근대 문물로 인한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오늘 순서는 근대 시설의 도입, 생활 모습의 변화, 근대 의식의 성장과 교육의 확대, 언론의 발달, 국학운동,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이라고 해서 6개나 돼요. 상당히 많죠. 하지만 문화 파트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빠르게 한번 훑어 지나갈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해보자. 저번 시간에 조선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대한제국이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 그리고 그 망해가는 조선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했는지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위쪽에 역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가서 보고 오셔야겠지요.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는요, 밥 위주의 상차림, 우리 구한말 시기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밥 먹는 사진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밥그릇이 어떠냐,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밥공기를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밥공기, 이제 요즘의 밥공기, 그리고 조선, 고려, 고구려식의 밥그릇이 이렇게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밥공기, 공깃밥 할 정도로 정말 밥을 조금 먹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진으로 남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 진짜 조금 먹잖아요? 많이 먹는 거 정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랬어요. 조금 먹는 거, 여러분들 밥을 많이 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대시설의 도입입니다. 근대시설,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유학생과 시찰단들을 파견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면서요, 근대시설들을 마련해가죠. 근대적 기관으로는요, 여러분들 이미 한번 다루었던 겁니다. 기기창.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 보빙사, 영선사 이런 거 보내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기기창이라는 게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데, 방문국이라는 것이 인쇄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환국이라는 것은 화폐를 발행하는 데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우정총국.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 기억날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우정총국이 우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지고요. 전신, 전화 같은 것들을 가설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고요. 전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당시 전화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임금님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전화를 받기 위해 큰절 한번 하고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철도를 개통하는데 경인선, 서울 경자와 인천을 이어주는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이으는 거, 경부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의선은 서울과 의주, 신의주, 북한에 이제 중국 국경이 있는 의주를 이어주는 선입니다. 지금 경의선은 북한과의 교류가 이제 단절됨으로 인해서 끊어졌죠. 물론 언제든지 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가 부설됐다. 전차라는 건요, 무슨 탱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 같은 걸 이야기해요. 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데 영국이나 어디 호주 이런 데 가도 전차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상에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만들어졌어요. 6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항선전기 회사를 설립해요. 에디슨이 만든 그 전기, 가로등을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세우게 되죠. 이때 처음으로 세우고 나서 이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정말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당시 건달불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이 이제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잘 돌아가야 하지만 이게 어려워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러면서 건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달불, 이제 가로등이 설치된 적도 있었다라는 거와, 의료는 강해요. 우리 친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광해원 같은 근대적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차입니다. 네, 이거 보신각에서 타는 전차인데 이렇게 밑에 전차 길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전차가 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면 전선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역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시설의 도입에서 근대 문물의 수용의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아요. 긍정적인 측면은요, 당연히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죠. 전차 막 걸어 다녀야 될 것을 차 타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편리함들을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과 침략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전차나 전기 이런 것들은 조선 내에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 겁니다. 사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죠? 그러면 빚을 지는 거예요. 대신 아니면 이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같은 거죠. 뭐 산림체육권이나 금강체육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 도구, 경제적 침략 도구로 많이 이용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고요. 전철 또 철도 같은 거 일본이 많이 부설을 하려고 했죠. 이걸 통해서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도 했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근대 문물 수용의 양면성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모습의 변화입니다. 의복의 변화. 옷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도 알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복장 한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양장 아주 편한 대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 의복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신분에 따른 의복 차이가 점차 사라졌다. 신분제도가 사라졌고 그리고 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의복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사라지고요. 서양식 옷차림인 양복, 양장이 유행하고 관료와 군인들의 서구식 제복을 착용했다라는 거. 개량 한복도 생기고 장원, 쓰개 치마같이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보면 탄압했다고 할까요? 여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다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도 변화되죠. 왕실과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서양식 음식이 보급되고 커피나 케이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고종은 이 커피, 가베라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피 같은 것들이 보급되고요. 한 자리에 식사를 하는 겸상이 유행을 합니다. 겸상이라는 거 요즘은 다 같이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한 상에서 먹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같이 안 먹으면 되려 엄마 아빠가 야 일로 와서 같이 먹어 라고 할 정도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요. 어디 엄마 아빠랑 겸상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겸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 밥상은 따로 이렇게 하고 여자들 할아버지나 이렇게 남자들 밥상과 이제 여자 밥상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런 문화들이 이어져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겸상하는 게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 대례복을 입은 고종입니다. 고종인데 딱 봐도 한복이 아니잖아요. 왕이 입던 곤룡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대례복, 서양식의 복장을 조금 더 개량한 일본식의 대례복을 입은 고종의 사진을 보여줬고요. 건축 역시 변화가 됩니다. 서울과 계양장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목조주택이 건립돼요. 일본식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요.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로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의 석조전 등이 있습니다.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가본 친구들도 있겠죠. 독립문 이미 독립협회 할 때 배웠던 거고요. 명동성당은 천주교로 유명한 명동이라는 서울의 큰 이제 번화가를 가면 거기에 성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서양식 건물. 그거 가서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덕수궁에 가면 석조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따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신문물 수용의 문제점이 당연히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좋은 점은 더 편해지고 뭔가 다양한 문화가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이 가치관을 바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라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어른과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 문물, 이 신문물 수용의 문제점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게임을 여러분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요. 재미있어 하고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정착해 가고 있는데요. 어른들이 봤을 때 쓰잘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로 갈등이 초래하잖아요. 게임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또는 유튜브 보는 거. 여러분들 이제 과거 전통적인 생활 양식 부모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놀 것들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아이들과 놀고 했는데 요즘은 놀 것들이 많아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게임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 노는 또는 그 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노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요. 당시에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이제 신식 생활 양식이 부딪히는 경우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게 심하며 사회적인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여러분들이 독립협회 할 때 선생님이 이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서대문구에 가면 있고요. 저 독립문 뒤쪽에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 성당입니다. 명동에 가면 조금만 명동 번화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바로 이 성당이 있고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건 누구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거 덕수궁이에요. 궁궐에 이런 완전히 서양식 건물이 있어요. 이런 서양식 건물이 고종이 이제 궁궐에도 이런 걸 만들었고요. 한동안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보수 중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잘 돼서요. 이 안에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석조전 옆에는 미술관으로 역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수궁에 한번 놀러가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의식의 성장과 교육의 확대입니다. 근대의식이 성장해 간다. 신문제가 폐지됐다는 거. 역시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폐지를 요구했죠.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실현해 나갔어. 이 신문제가 폐지됐고 사회의식도 성장합니다. 독립협회가 여러 활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하면서 자유민권 사상이 보급되고요. 애국개몽운동 여러분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근대적 민권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근대적인 민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우리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역시 확대됩니다. 근대 학교를 설립해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사가 원산이라는 곳에 북한에 있죠. 지금 원산이라는 곳에 이게 세워지고요. 산수, 기기, 농업 등 근대 학문을 교육해 나갔고요. 관리부로는 이건 사립학교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건 공립학교죠. 유경공원이 생기면서요. 영어를 비롯한 여러 서양 학문을 교육했습니다. 여기서 뭐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또는 외국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죠. 조선시대 가쓰고 이런 도포를 입은 저희 자제들에게 양반 자제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재미있었을 것 같죠? 지금도 상상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제학당. 지금은 뭐 대전에 배제대학교가 있죠. 이화학당, 이화여대라고 서울에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당을 설립한 것이 시초가 돼서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교회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이렇게 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근대교육제도의 마련입니다.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을 반포해가지고요. 소학교, 사범학교 등 관립학교들을 설립한다. 소학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범학교는 사범대학교, 사범대, 선생님이 나왔던 사범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교사를 양성하는 관립학교 같은 걸 설립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언론의 발달인데 언론의 발달은 선생님이 별표를 칠게요. 선생님 좋아하는 부분이요.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나갔나? 우리나라는 최초로 정부가 발행한 한성순보라는 신문으로 시작을 해요. 순이라는 건 10을 이야기해요. 순보라는 건 열흘마다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은 일보라고 하잖아요. 일보.
아니면 주보, 교회 가는 친구들은 주보라고 하죠. 한 주에 받는 보라는 거고, 일보라는 거 매일매일 나오는 보라는 겁니다. 신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독립신문은 여러분들이 독립협회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순한글이고 또 영문으로도 발행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협회가 했다라고도 써주면 더 좋겠네요. 독립협회가 글씨 이상해요. 독립협회가 발행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제국신문이라는 건 순한글을 사용해서요.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발급했다. 이 신문을 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만 사용했으니까요. 쉽잖아요. 그리고 황성신문이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다. 국한문, 국문과 한문, 한글과 한문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반 유생층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바로 장전의 시랴 방성대곡이 실리게 되죠. 시랴 방성대곡이 황성신문의 방성대곡 이거까지 써놓으면 더 좋겠죠. 을사조약 체결하고 나서 그 저항운동으로 나왔던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시랴 방성대곡까지 황성신문에 있었다. 게재됐다라고 하고요.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한 바로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죠. 여기는요. 다른 신문들과 다르게 항일 기사를 계속해서 물론 엄청나게 자유롭게 못했지만 비교적 항일 기사를 게재할 수 있었어요. 왜냐? 발행인 자체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채보상 운동까지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다른 신문들은 조선인들이 했으니까 그냥 가서 때려 부시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당시 영일 동맹으로 해서 영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영국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거죠. 해야 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독립운동에 항일 기사를 게재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오른쪽부터 글씨를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한매일신보라고 써있는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베델, 외국인이죠. 영국인입니다. 이 베델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현재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게 있군요. 양화대교 있죠. 우리 집은 행복하자, 하여튼간 그 양화대교가 나오는데, 그 양화대교가 있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묘쳐 있습니다. 조선에 묻혀 있죠. 그러니까 베델은 그만큼 조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학운동입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려 합니다. 민족정신, 국어라는 건 우리 한글, 그리고 우리의 한국어를 이야기하죠. 국한문 혼용체를 보급하고 국문연구소라는 걸 설립해서요. 주시경, 지석영 등이 사람들이 우리말과 글을 연구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은요. 조선시대의 억압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좀 정면으로 내세우는 글자가 아니었잖아요. 양반층은 한문을 쓰고자 했죠. 물론 한글도 알고 있었어요. 한글도 이제 여자나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썼던 언문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문이 약해지고 우리나라 국어 한글이라는 것을 훨씬 더 연구하면서 대항해 나갑니다. 뭐에 대항해?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나간다. 민족 정신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어를 활용하고요. 역시 역사도 이거에 활용합니다. 위인정이,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같이 외세의 침략에 대항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책을 만들고요. 외국의 흥망을 소개한 월남 망국사 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제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활용하고요. 신채호와 박은식이라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이런 책들을 서술하면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하고요. 박은식도 여러 논술을 통해 민족 정신을 강조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바로 신채호와 박은식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 멸망하고 나서도 이 역사를 잊어버리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나라는 없어도 역사를 통해서 정신을 살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분들입니다.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입니다. 신소설, 혈의누, 금소회의录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고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신채시 등이 등장하고, 예술은 창가, 연극은 원각사라는 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종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칠래요. 종교는요, 천주교, 개신교 같이 학교나 병원들을 설립하고 사회산업을 전개했고요. 손병희가 동학에서 개칭한 게 뭐냐? 바로 천도교입니다. 현재도 천도교가 있어요. 이 손병희가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칭을 하면서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3.1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천도교죠. 그리고 당군교, 대종교라고 하는데 나철과 오기오 등이 당군신앙을 중심으로 창시하고요. 나중에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정말로 많이 활용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하는데 이 대종교가 많이들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교, 박은식이 진취적인 유교 정신의 회복을 주장하고요. 불교는 한용운이 불교 정신의 자주성 회복과 혁신을 주장합니다. 한용운은 우리 홍성 사는 우리 내포 중학교 친구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홍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한용운이 불교의 자주성과 회복을 혁신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도 많이 썼던 것도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빨리 한번 가봅시다.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근대 문물은 과연 우리 문화를 파괴했나? 입니다. 근대 문물은 우리 문화를 파괴한 건가? 아니면 더 발전시켰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겠죠? 역시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친구는 저에게 오시면 언제든지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근대 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대 문물이라는 건요,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들입니다. 날이 변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 생겨나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삶이 변했잖아요. 그 삶이 어른들이 겪었던 삶과는 다르잖아요. 당시 근대 사회에서도 그 당시 젊은 사람들과 어른들과의 간극이 있듯이요, 지금도 역시 어른들과 여러분들과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려면요,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역사적인 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역사를 공부함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이해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는 2학기 때 더 자세하게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역사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